안녕하십니까. 2026 딜사이트 벤처캐피탈 포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포럼은 코스닥 3000시대 혁신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는데요.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정종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실장님, 그리고 이완수 한국거래소 팀장님, 최원영 블루어드 전무님 이렇게 세 분의 연사께서 자리를 빛내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 발표에 앞서 이번 포럼을 주최하신 딜사이트 미디어 이승호 의장님의 개회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벤처캐피탈 업계 및 투자기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코스닥 3000시대라는 역사적 전환점 위에서 국내 벤처 투자 시장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은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마중물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정책 금융은 벤처 생태계의 고질적인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유망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가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 내부의 과제도 분명합니다. IPO 시장 정체로 벤처 캐피탈의 회수 통로가 좁아진 상황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번 포럼은 토큰증권 STO 시장 개방에 따른 엑시트 전략 혁신안과 기업 성장 집합투자기구 BDC가 가져올 변화를 비중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새로운 회수 경로가 시장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을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정종호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실장님과 이완수 한국거래소 팀장님, 그리고 최원영 블루어드 전무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위해 큰 도움을 주신 김학군 한국벤처캐피탈 협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딜사이트는 자본시장 전문 미디어로서 단순한 현상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겠습니다. 시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담아내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향타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실무적인 해안을 드리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부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포럼을 공동 주최한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님의 개회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학균 회장입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코스닥 3000시대 혁신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묻다, 매우 시적절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주최해 주신 딜사이트 이승호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벤처 생태계를 정부 주도로 잘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화의 문턱에 있고 지금 도약을 해야 될 시점입니다. 선진화를 하지 않으면 선순환이 안 되는 구조까지 다다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니콘 정책을 한때 펼친 적이 있습니다. 매해 유니콘이 몇 개 투자가 됐느냐를 놓고 정책의 성패 여부를 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유니콘들 하나도 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코스닥에 받아줄 체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선순환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은 벤처 투자 금액보다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에 투자 금액이 더 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스닥 상장이 성장의 끝이 아니라 성장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벤처 투자 금액은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GDP 비율 대비 한 1.25배 많습니다. 그런데 나스닥 상장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벤처 투자 금액보다 1.7배, 2배 가까이 많습니다. 아마도 벤처 투자를 받은 미국에서 벤처 투자를 받은 기업 중에 아마 100분의 1 정도만 나스닥 갈 겁니다. 그 기업들이 상장한 이후에 2배 가까이 자금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려서 벤처 투자 시장에서 받은 자금보다 100분의 1이 올라갔다고 치면 상장만 하면 200배의
자금 조달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공모 자금 조달한 이후로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코스닥은 개인 투자 비중이 95%이고 미국은 기관 투자 비중이 80%입니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선순환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기업이 탄생하고 여기서 롤모델이 나와서 오히려 벤처 투자 시장은 민간 생태계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이자 위기의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생산적 금융을 필두로 하여 국민성장펀드를 150조를 조달하여 지금 펀드의 개념으로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매우 시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부동산에 잠겨있던 자금들이 기업으로 흘러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으로 흘러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이 계속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롱텀 장기적인 투자가들이 그 기업들을 받쳐주면서 같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됩니다. 테슬라는 2010년에 나스닥 상장했습니다. 2019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120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글로벌 기업이 되었고 지금 AI와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면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0년 동안 적자였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모험자본, 혁신자본의 범위가 코스닥 상장사까지 넓혀져야 되고 벤처 정책의 범위를 코스닥 상장사 이후까지 넓혀서 코스닥의 기관 투자가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스닥 순감제라든지 코스닥 세그먼트 나누는 것 그리고 종목 상장 금지 등 사실 디테일이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큰 부분에 있어서 동의하는 바이고 저희도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1부, 2부, 3부 리그로 나눠지면서 저희 투자한 기업들이 2부 리그 혹은 3부 리그로 상장할까 봐 그것이 매우 걱정스러운 시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관 투자가 비중을 높이고 그리고 프리미엄 리그에 우수한 기업들은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반드시 보완되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테슬라는 나스닥의 프리미엄 리그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2부의 2부 리그에 상장하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며 지금 벤처 투자 시장에 60조 넘는 자금이 펀드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는 정책 자금이고 나머지 30%는 연기금, 공제회의 자금들입니다. 나머지가 민간 자금들입니다. 연기금, 공제회 자금들 다 봉급쟁이 호주머니에 통해서 나온 돈입니다. 이 자금들이 플러스가 돼서 다시 한번 재투자되는 그런 시점이 선순환의 저는 시작이라고 보고 이것을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순환이 안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 그동안 30년 동안 만들어오던 이 전 세계 2등에 보금가는 이런 생태계가 큰 위기에 닥칠 수도 모른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벤처 생태계를 미국 가장 선진화된 미국 시가총액 1등부터 30등까지 기업 중에 13개 기업이 1세대 기업입니다. 1등부터 8위까지가 1세대 기업이고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적절한 시점에 이런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시고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뒷사이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며 오늘 행사가 매우 의미 있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선순환에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이제 그 김학균 회장님께서 미국 시장에 관한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바로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자본 규제 관련해서 조금 미국 이야기를 한번 뭐 3, 4분 정도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한 올 초부터 이제 미국의 이제 사모 뭐 에쿼티는 아니고 사모 신용펀드에서 뭐 이런저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잡음들이
이제 많이 들려왔었는데요. 뭐 한 약 20년 전으로 저희가 좀 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8년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뭐 은행권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은행들이 이제 레버리지드 렌딩을 이제 축소를 많이 하게 됐죠.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에 대한 뭐 그런 대출들은 사실 수익성은 있지만 이 자기 자본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조금 뭐 기피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러한 뭐 규제라던가 뭐 뒤에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거시적 요인에 의해서 뭐 언론에 이제 우리나라 신문에도 많이 이제 언급됐던 뭐 RS, 아폴로, 블루아울 같은 이 3호 신용펀드들이 이제 다이렉트 렌딩을 많이 하면서 이 은행의 공백, 빈자리를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3년부터 25년까지는 이러한 운용사의 주가도 뭐 50%에서 한 100%까지 많이 올랐었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미국 3호 신용펀드가 갑자기 왜 커졌냐라는 부분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이제 푸시 요인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규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제 도드 프랭크법이나 볼커룰 같은 게 이제 강화가 됐고, 레버리지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나오면서 이게 좀 치명타가 됐는데, 뭐 인수금융 같은 그런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 에비타 6배를 초과하는 대출이 이제 규제가 됐습니다. 근데 뭐 돈 필요한 사람은 항상 있으니까 이 자리를 이제 펀드들이 메꾼 거고, 한 가지 더 이제 좀 이 시장을 끌어당긴 요인으로는 뭐 08년 이후로 한 21년, 22년 초까지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유례 없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연기금이라던가 이런 공저애들의 대체 투자 수요는 뭐 계속 존재하는데,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이런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 또 특히 이런 펀드 같은 경우는 뭐 은행에서 신디케이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합니다. 뭐 주간은행이 있고 뭐 이 텀신 만드는데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세컨더리론 시장이 상당히 이제 발달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앞단에서 펀드가 받아서 뒷단에서 셀다운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뭐 P나 이런 스폰서들이 이 딜을 정해진 기간에 딱 완수하기에 좋은 그런 또 뭐 장점이 있었습니다. 금리는 상대적으로 좀 비쌌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커졌던 시장이 이 작년 말부터 뭐 자동차 부품사나 이제 그런 자동차 대출하던 회사들이 파산하고, 뭐 소프트웨어 업체 이쪽에 이제 돈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JP 모건 CEO가 우리나라 신문에도 이런 워딩이 나왔었는데, 바퀴벌레 한 마리를 보면 더 있다는 뜻이다 이런 뭐 비판을 또 하기도 했죠. 물론 본인은 이제 은행의 CEO로서 뭐 펀드랑 반대되는 입장에 있었고, 당시 뭐 볼커룰에 대해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상대방을 뭐 좀 공격을 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뉴스에 나오기로는 뭐 블루아울 같은 리테일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그런 사모신용 펀드에 투자자의 이제 환매가 좀 대안되면서 상당히 좀 시장이 좀 패닉에, 부분적으로는 패닉에 좀 빠진 일이 있었는데요. 국민성장펀드 시대 이제 우리나라 벤처캐피탈 시사점이랑 자본 규제 개선을 얘기하는데 왜 미국 얘기를 하고 있냐, 시작부터 생각해 보시면 이제 미국의 3호 신용펀드 같은 경우는 그 규제 때문에 그 시장이 사실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규제가 뭐 계속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이제 계속 바뀌어 가는데, 미국에서도 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2013년에 제정됐던 그 레버리지드 렌딩 가이드라인이 작년 말에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조금 뭐 대형은행의 레버리지 비율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은행에 친화적으로 변경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앞서 이제 JP 모건 CEO 발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도 지난 10년간 사모 신용펀드가 좀 차지했던 시장을 다시 이제 대형 은행들이 가져올 수 있게 규제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은행이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벤처캐피탈 시장에 제대로 들어온 적이 뭐 사실 없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뭐 연기금 공제 뭐 학교 기금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원래부터 이제 에쿼티 쪽에는 돈이 거의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이 굉장히 좀 이 변곡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은행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최초로 좀 제대로 이 모금자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물꼬가 이제 열리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시점입니다. 그게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이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고요. 그래서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서 나온 부분이 이제 작년에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 합리화 방안을 발표를 했었고,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실제로 감독원에서 이 시행세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 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이제 150조 원 규모고, 이 중에 이제 간투만 35조인데 뭐 5년이니까 연간으로 나누면 한 7조. 그래서 이제 기존에 뭐 정책형 뉴딜 펀드나 혁신성장 펀드가 연간 한 3조, 4조였던 거에 비하면 꽤 상당히 이제 간접 투자에서도 이제 볼륨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금을 뭐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 투자를 하겠다고 했고, 근데 뭐 이렇게 구호를 아무리 외쳐도 민간 LP 참여 확대 없이는 뭐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규모가 과거에 했던 정책성 펀드 대비 뭐 이거는 펀드라기보다는 이제 기금의 성격입니다만은 훨씬 커졌기 때문에 이 자금력을 갖춘 뭐 민간에서 돈 들고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자본 규제 완화 없이는 이런 정부 정책이 어차피 공연불이 될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LP가 참여하는데 뭐 장애물이 뭐였냐라고 하면은 뭐 여기 계신 업계분들이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리스크 웨이트가 너무 높아서 사실상 좀 쉽지가 않다라는 이런 뭐 업계 좀 하소연 같은 게 있었고요. 뭐 기존 규정에 따르면 이제 뭐 주식이나 VC 펀드에 이제 출자를 하면 RW가 이제 400%가 다 적용이 됐습니다. 제가 뭐 실제로 은행에서 근무할 때도 벤처 투자 조합, 뭐 신기 조합은 전부 다 400%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이 벤처 펀드에 100억을 태우면 어쨌든 위험 가중 자산은 400억이 돼 버리니까 뭐 그러면 이제 자기 자본을 이제 4배로 깎아 먹으니까 굳이 이제 할 이유가 없죠. 그냥 뭐 주택담보대출하는 게 훨씬 낫겠죠. 뭐 다만 이제 PEF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경영 참여 목적이라고 정관 뭐 1조, 21조 이런 데 이제 기재가 돼 있으면 250%를 뭐 은행에 따라서는 인정해 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긴 있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좀 자본 규제를 진짜 합리화해야겠다라는 거를 이제 당국에서도 많이 인식을 했고, 그럼 글로벌 기준을 좀 살펴보고 뭐 우리도 여기 맞춰가지고 조금 합리화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년 9월에 금융위에서 이제 생산적 금융회의를 하고 3대 과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주담대는 상대적으로 좀 메리트를 줄이고, 그게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거고요. 실제로 뭐 작년 대비 올해 보시면은 기업 대출 비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이에 대한 심평사들의 우려도 사실 약간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2번, 3번이 이제 저희 업계에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은행이 이제 주식을 보유할 때 기존의 원칙이 400이고 예외적으로 250이었는데 요거를 이제 좀 바꿔서 원칙이 250이고 예외적으로 400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했던 거고, 세 번째가 뭐 어차피 이제 펀드는 그냥 도관체일 뿐이니까 이 앞서 두 번째 말씀드린 주식 그런 내용을 펀드에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좀 정합화를 하겠다. 그리고 뭐 그밖에 이 RW 100%가 적용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사실 기존에는 그 감독원에서 건 바이 건으로 이제 좀 적용을 해 줬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제 했던 그 시중은행들이 출자한 중견기업 펀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뭐 감독 당국이랑 잘 협의를 해가지고 100% 적용을 받았었고요. 실제로 좀 뭐 자세히 살펴보시면 요거는 뭐 저희 업권에 관계 없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부 등급법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제 감독원 승인을 받아서 이제 적용하는 위험 가중치에 대해서는 이 아무리 이제 낮게 되더라도 20%는 이제 적용하는 걸로 이제 디메리트를 줬었고요. 주식 보유 관련해서 이
바젤 기준보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이 보수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을 이제 바젤 기준에 준해서 좀 하는 걸로 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개선 방안을 보시면 원칙을 250%로 하는 걸로 이제 좀 개정을 했고요. 뭐 나머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이제 단기 매매 목적을 뭘로 볼 거냐. 그래서 요거를 이제 EU 기준을 이제 차용해서 3년 미만 보유하면 단기 기준으로 이제 보려고 했었고, 밑에 나와 있는 이제 가격 변동성에 노출된 벤처 주식이 뭐냐. 이 뭐 투기적 목적의 이제 주식이라고 이제 보는 건데, 요 부분은 사실 조금 업계에서는 이제 초기 기업 투자에 있어서는 약간 뭐 그렇게 좋은 점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업력 5년 이하인 경우에는 요거를 또 400% 적용하는 걸로 영국에서 이미 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이제 좀 차용을 한 것 같고, 뭐 그 밖에는 기존에도 이제 뭐 핀테크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구조조정 목적으로 출자 전환한 부분들은 뭐 1250%가 아니라 이제 뭐 250% 수준으로 이제 적용하는 것으로 예외를 좀 두는 것을 이제 개선 과제로 이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펀드 투자 관련해서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관체로 봐서 마찬가지 연동해가지고 원칙을 250%로 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펀드 특례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웨이트가 100% 적용되는 부분은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사실 뭐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두루뭉실해가지고 이거를 법령 해석으로 해가지고 좀 구체화하겠다라고 좀 이제 가이드를 제시하겠다고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조금 이제 실무상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약정만 해놓고 한도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리스크 웨이트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약정서에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 아직 이제 출자하지 않은 이 자녀 부분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해서 100%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제 특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 바젤 기준하고 국내 규정이 기존에도 사실 워딩은 거의 뭐 비슷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큰 틀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바젤 기준은 이 법제화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라는 굉장히 타이트한 적용을 이제 그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에 이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주식 등 해가지고 조금 모호하게 이제 룸을 열어줬었고요. 대신에 이제 바젤은 이 규제가 타이트한 대신에 아예 이제 자본 적립 요구에서 제외를 해줬습니다. 이거 이제 자본 적립을 안 해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가 보기로는 조금 이제 요건이 약간은 더 루즈한 대신에 이제 100%를 그러니까 적용 적립 요구가 제외되는 건 아니고 100%는 적용을 하는 방식으로 좀 돼서 뭐 약간의 온도 차이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방안이 작년 9월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감독원에서 실제로 이제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 측을 이제 별표 3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이제 해서 뭐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냥 앞서 말씀드린 그 400%를 250%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투기적 거래 목적의 비상장 익스포저는 400%를 하겠다라고 이제 요거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투기적 거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업력 5년 미만. 그래서 뭐 제 생각으로는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초기 기업 투자하는 펀드에 뭐 은행에서 잘 출자를 하지는 않으니까 뭐 대부분 모태 쪽 영역이잖아요. 저희 쪽이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뭐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업력 5년 미만으로 이제 구성되는 기초 자산에 대해서는 이게 여전히 좀 규제가 400%가 이제 적용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단기 매매 목적은 기보유 기간과 보유 예정 기간의 합이 이제 3년 미만인 주식인데, 보유 예정 기간을 어떻게 산정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실무적으로 좀 컨플릭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외 부분이 있고요. 여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행세 측에서는 이 특례 요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처음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지만 이 해석으로 이제 뭐 워딩이 바뀐 건 없고 개정은 여기까지만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례 적용 RW 100% 인정받는 이게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출자 여력이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4배가 늘어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은 이제 법령 해석을 이제 감독원에서 같은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특정 경제 분야 지원 목적 법적 절차 아까 말씀드린 되게 애매모호한 법적 절차가 뭐냐 이게 이제 좀 이슈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정부에서 보도 자료를 내면은 되는 걸로 굉장히 좀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정책 펀드는 이제 100% 적용을 물론 이제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세 가지 요건이 이제 여기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내용인데 그럼 정부 감독 방식이라는 게 뭐냐? 그럼 정부가 직접 해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니고 정부가 직접 또는 운용사, 투자 참여 주체 이거 아마 LP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LP를 통해서 뭐 정기적으로 점검하면 뭐 KDB나 성장금융 뭐 이런 재정모 펀드 이런 거를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은 정부의 감독하에 운영되는 걸로 봐주겠다. 그래서 뭐 보통 재정모 펀드들 보면 매년 이제 성과 평가 같은 거 보고 다 이것도 다 이제 그 정부에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KDB 통해서 그런 부분도 다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마 인정을 할 것 같습니다. 투자금액 보조 주체는 그럼 정부만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정부도 되고 지자체도 되고 위험 가중치가 0인 공공기관. 그래서 저는 사실 IBK가 되게 좀 애매했거든요. IBK는 정부가 100% 지분을 들고 있는 곳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상장이 돼 있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이 소액주주하고는 좀 컨플릭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사실 했었는데 이 기업은행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걸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 정부 보조 방법과 정도가 이제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출자 업무 담당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분들이 조금 더 이제 관심이 있으실 부분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순위는 20% 이상, 이제 후순위는 7.4% 이상을 이제 깔아주면은 요거는 이제 그 정부의 이제 상당한 보조가 있다라고 이제 봐주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뭐 20%라던가 7.4%라는 게 제가 뭐 바젤 원문을 찾아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나와 있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이제 그 좀 각국의 규제 당국에서 이런 정량적인 부분은 뭐 얼마나 해주면 상당한 보조냐라는 거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 같은데 직관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이 100억 중에 동순위 20억을 태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보조를 주는 사람은 똑같이 400% 적용을 받을 테니까 뭐 20억에 400% 하면 80억이잖아요. 보조 받는 사람은 100%만 이제 적용을 받으니까 80억이고 그래서 80억이 이제 똑같고 만약에 이제 후순위로 7.4억을 이제 보조를 받았다 그러면 보조를 해주는 사람이 7.4억이니까 후순위는 자본 차감이니까 이제 RW가 1250%를 곱해줘야 되는데 곱하기를 하면 대충 92.5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7.4억을 뺀 선순위 출자자가 100억에서 7.4억을 빼면 92.6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유추해 봤을 때 이 상당한 보조라는 거에 이 계량적인 근거는 보조를 해주는 사람하고 보조를 받는 사람이 동일한 수준으로 이 균등 분담을 하면은 상당한 보조를 해주는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어디서 얘기해 준 건 없어요. 근데 역산을 이제 해보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많은 이 정부 지원에 대해서 이런 이제 페이버를 주는 거고 이제 조금 다만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이 위험이 어디로 간 건 아니잖아요, 사실. 어디로 간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동순위나 선후순위 구조 트렌칭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동화 구조에서는 선중 후순위 트렌칭을 하면은 위험의 총량은 같지만 리스크 리턴 선호에 따라서 사실은 선순위 투자자, 중순위 투자자, 후순위 투자자의 가져가는 위험의 각자의 양은 다르지만 총량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위험이 안 보이게 살짝 치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이 정부라던가 그 밖의 주체가 보조를 해주면 그냥 네 위험을 줄여줄게. 사실 위험이 어디로 간 건 아니에요. 출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숫자상으로 장부상의 이 위험을 줄여주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자본 규제가 오늘 주제잖아요. 자본 규제 효율성이 이제 제고는 되지만 이 위험의 가시성이 좀 저하되는 이 트레이드오프 관계는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전자가 더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뭐 워낙 이제 안 하니까요. 주택담보대출만 하고 이쪽에 워낙 안 하니까 이러한 이제 판단을 이제 하신 것 같고, 뭐 굳이 제가 이제 좀 첨언을 드리자면 이런 사실 정책 지원에 대해서 이제 이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운용하는 이 주체도 이런 지원에 대한 좀 사명감이라든가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제가 모두의 이제 PF 같은 경우는 경영 참여 목적인 게 이제 정관에 명시가 돼 있으면은 이제 실제로 250% 적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약정서상 투자 대상을 특례 적용, 그러니까 100%가 적용되는 주식으로 제한을 하면은 이 약정서 기반으로도 전체 이제 한도까지 다 100%를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로펌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요건에 맞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 RW가 100% 적용되는 펀드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뭐 아직 사례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선례가 생기면 좀 정리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결론적으로 벤처 캐피탈 관점에서는 뭐 자본 규제가 바뀌는데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국민성장펀드의 어떤 정부 감독 보조 요건을 선제적으로 충족하면 좋겠다. 근데 뭐 이미 그거는 구조를 설계하면서 다 그렇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뭐 기금이나 그 KDB 자금이 뭐 재정펀드나 이런 자금이 이제 동순위로 20% 이상 들어가게 아마 나중에 하드캡을 씌울 것 같아요. 자펀드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 요건은 뭐 다 이 정책기관에서 다 충족하도록 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분야에 대한 뭐 GP 입장에서는 좀 투자 전문성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어차피 그쪽 분야에 투자하는 펀드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첨단 기금이나 재정이 이제 앵커로 참여하면 뭐 내년부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올해는 시중은행 지주에서 지금 다 모펀드 내지는 뭐 직접 쏘는 방식으로 해서 각 지주별로 뭐 상당한 금액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계에 계신 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금이나 재정이 선 확보되면은 적어도 올해는 뭐 펀드레이징은 자동으로 될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제 좀 느낌이 뭐 상당히 있고요. 뭐 저희 같은 성장금융에서도 뭐 재정 모 펀드를 이제 2개 운영하고 있고, 그 밖에 이제 다양한 주체로부터 좀 뭐 전액 매칭을 하거나 아니면 일부 매칭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출자하면서 이제 VC 업계에 좀 많이 지원을 이제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정서 기반 접근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 100%를 충족하는 펀드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정리가 된다 그러면 뭐 출자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까. 그래서 뭐 운용사에서도 거기 맞는 구조를 좀 만드시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처음에 이제 미국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디테일한 수식까지 제가 설명드려가지고 뭐 짧은 시간에 너무 좀 큰 부분에서 작은 부분, 디테일한 부분까지 말씀드려서 조금 뭐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규제라는 게 생기면 이제 뭐 이익을 보는 쪽도 있고 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꼭 규제가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잘 적응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자본 규제가 좀 시장의 판도와 자금의 흐름을 좀 바꾸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런 규제 변화를 이 펀드 구조에 잘 녹여내면 이 경쟁력으로 좀 잘 갖출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간단히 BDC 저희 제도 입안이 완료가 됐는데요. 뭐 물론 이제 정부 발표도 그 전에 있었고,
하지만 그걸 좀 정리해가지고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말씀드릴 것은 지난 3월 17일에 자본시장법령 개정 시행이 완료가 됐고 저희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도 시행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상장 신청된 BDC는 아직은 없는 상태고요. 예, BDC는 개요부터 설명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결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약 하나로 200조 이상 규모로 한 50개 정도의 BDC가 상장되어 거래 중에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BDC를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 그리고 앞서 정종호 실장님, 저희 김학균 회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너무 이제 정책 펀드 중심의 저희 민간 자본은 많이 좀 배제가 돼 있고 정책 펀드 중심 또 국가 중심의 이런 벤처 투자 시장이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이 모험 자본 공급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민간이 조금 더 무게중심을 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보자 라는 한 가지 축이 있고, 나머지는 민간의 맨 마지막 줄 보시면 민간에도 비상장 기업 투자 과실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제 두 가지 축이 주요 추진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추진 경과를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도입 논의가 된 것은 꽤 이제 오래 전 일입니다. 그래서 6, 7년 전에 도입 방안이 최초 마련돼서 개정안이 발의가 됐었는데, 다만 이제 투자자 보호라든지 이게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이 상장 기업 투자 펀드보다는 더 높은 측면이 있고 해서 투자자 보호가 좀 강화돼야 된다. 더 이제 추가적인 조치가 법령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고, 예를 들어서 분산 투자 규제라든가 차입, 그다음에 대여 한도 설정, 평가 의무, 요런 이제 논의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완을 해서 결국에 25년 8월에 저희 본회의가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공포는 이제 9월에 됐고 6개월 후 3월 17일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시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건 법령과 이제 시행령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슬라이드인데요. 주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BDC 정의는 펀드의 50% 이상 일정 비율, 이 시행령에는 60%로 되어 있습니다. 을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 투자 대상 기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비상장 기업, 그 다음에 코넥스 기업, 그 다음에 2천억 미만 코스닥 기업, 그리고 이제 거기에 투자한 VC,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주 투자 대상 기업인데요. 이쪽에 이제 60% 이상을 투자하도록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기 5년 이상의 환매 금지형 펀드고요. 모집 가액은 500억 원 이하가 이제 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조금 완화해서 300억 이상이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놨습니다. 예, 오른쪽에 분산 투자, 아까 앞전에 설명드렸듯이 분산 투자도 어떤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위험을 분산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새로 이제 들어오게 된 규정이고요. 동일 기업에 대해서는 주식, 그리고 주식 외는 10%까지, 그래서 몰빵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분산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분율 같은 경우도 한 기업을 다 가져갈 수는 없고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는 이제 50%까지로 돼 있고, 금전 대여는 법에는 50% 이하로 돼 있는데 시행령에는 40%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일반적인 공모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연 1회인데요. BDC 같은 경우 비상장 기업이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분기 1회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 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사전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투자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가단에서는 자본시장법상 금투업자 대비 다소 완화된 변경인가 요건이 적용이 돼서 기존에 이제 공모 운용사 외에도 VC가 운용사로서
BDC를 결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이제 두 가지 축인데요. 벤처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이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한쪽 측면과 일반 국민이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서 그 과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제 두 번째 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벤처 생태계를 조금 더 저희가 키워서 선순환 체계로 가져가자라는 목적으로 저희 BDC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사실상 저희 이제 거래소에서 상장을 했을 때 이제 어떤 제도로 운영이 되느냐라는 거고요. 매매 제도랑 상장 제도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물론 여기에 이제 공시 제도도 있기는 한데, 공시는 이제 상장이 됐을 때 뭐 주투자 대상 기업에 어떤 변화가 있고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매매 제도와 상장 제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매매 체결, 뭐 접속 매매, 단일가 매매 이런 내용은 뭐 일반적인 지분 증권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공매도도 가능하고 업팅론도 있다. 다만 공매도 과열이나 단기 과열 뭐 이런 거는 지정하지 않고 LP 제도는 따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시간외 시장도 운영하지 않고요. 변동성 완화 장치도 적용을 합니다. 뭐 정적 VI, 동적 VI 잘 아시겠지만 뭐 정적 VI 같은 경우에는 그 전일 종가 대비 뭐 일정 비율 이상이 갑자기 급등락하는 경우, 그리고 동적 VI 같은 경우는 직전 체결가입니다. 직전 체결가 대비 코스닥 같은 경우 6% 갑자기 이제 변동할 경우에 발동이 돼서 단일가 매매로 2분간 전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룰들은 다 적용이 되고요. 서킷 브레이커, 뭐 사이드카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휴장일 똑같고, 저희 매매 거래 시간은 시간외나 뭐 대량 매매가 없기 때문에 8시 반부터 정규장 시간, 호가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15시 반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세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세는 만약에 이제 LP 제도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뭐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일에 최고 매수가 또는 최저 매도 호가, 이거를 이제 기세로 적용한다라는 저희 룰이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그대로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정가 호가만 가능합니다. 시장가는 따로 가능하지 않고요. 뭐 IOC, FK 잘 아시겠지만 뭐 바로 체결되지 않으면 캔슬되는 거고, 필요월 킬은 이거는 전액, 이제 그런 전액 체결이 되면 남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캔슬되는 그런 주문 형식인데, 이것도 지정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소 이제 기술적인 내용이긴 한데 VI 모두 적용이 되고, 일시 정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뭐 종목별로 매매거래 정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지가 됩니다. 저희 뭐 상장 규정 뭐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것도 이제 상장이 되면 저희가 상장 유지 요건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 정지도 일어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시세 공표, 수탁 제도, 기타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제도인데요. 상장 절차는 저희 원칙은 공모를 기준으로 해서 예비 심사를 먼저 신청을 하고, 예비 심사 승인이 날 경우에 일반 지분 증권과 같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서 증권 신고서 효력 발생을 한 후에 공모를 하는 절차인데요. 지금은 이제 사실상 저희 예비 심사 절차가 그 인가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상장이 3년간 유예되는 전문 투자자 자금만으로 결성하는 BDC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신한 1호 같은 경우처럼 먼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고 효력 발생을 시킨 후에 지금 투자자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문 투자자 자금만으로 모집이 된다면 저희한테 이제 3년 이내 상장 신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공모 일반 투자자가 들어오게 돼서 모집이 완료가 되면 저희 쪽에 90일 이내 상장 신청을 하게 돼서 저희 거래소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주식과 이제 같은 코드로 KR 저희 7 코드라는 코드를 쓰는데, 예, 그렇게 해서 올려서 거래를 시킬 예정입니다. 상장 유예 기간 3년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상장 요건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 지분증권도 외형 요건과 질적 요건을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금융위 등록 여부라든지 양도 제한이 부존재해야 된다. 설립 규모는 그 시행령에서 정한 300억 이상이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외형 요건이고, 뭐 경투, 안정성, 투자자 보호는 심의위원회라든가 내부 통제 절차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또 공시할 수 있는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는지, 이거는 코스닥 시장 상장 법인이라는 개념이 코스닥 시장에 그 자사가 발행한 증권을 상장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이 제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상장 관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사의견 비적정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규모가 미달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상장 폐지 사유로서 일단 관리 종목의 지정을 하고요. 관리 종목 제도도 운영이 됩니다. 관리 종목 1차로 지정을 하고, 대부분의 경우 이제 재차 다시 해당이 되게 되면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상당히 크리티컬한 이거는 실질 심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 지분증권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실질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형식적 폐지 사유고요. 실질 심사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업이 만약에 그 실질 심사 트리거를 건드렸을 경우에는 기업의 계속성이라든지 경영 투명성, 기타 투자자 보호를 저희가 종합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감사 의견 미달이라든지 규모 미달, 이런 이제 형식적 요건만 보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저희 이제 제도는 설명을 드렸고, 현재 상장을 저희 신청한 BDC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뭐 준비는 이제 해 놔야 되기 때문에 4월 27일 이달 말 기준으로 시스템을 일단 완성을 해 놓으려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스템과 회원사,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투자를 하려면 회원사 쪽에 이제 회원가입 되어 있으시고, 회원사, 즉 이제 증권사 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들어와서 거래를 하시게 되는데, 증권사 시스템도 완비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세제 혜택이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특법이 지금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회원사 쪽에서는 이제 어느 계좌로 세제 혜택이 적용 가능한 계좌로 갈 것이냐, 불가능한 계좌로 일반 계좌로 갈 것이냐, 이게 좀 디파인이 먼저 돼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제 그게 이제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확정이 되면 일단 오픈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시스템 준비하는 일정은 이달 말 정도까지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거래가 돼서 오픈을 되려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 회원사단의 시스템, 그리고 실제 뭐 신한 BDC도 말씀드렸지만 상품이 상장 신청을 저희한테 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까지는 조금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뭐 모의 시장, 이 내용도 저희 뭐 시장 개설에 당연히 이제 같이 있는 내용이고요. 뭐 참고하실 만한 사이트가 있고, 저희가 이 BDC를 최초 이제로 우리나라에서 운영이 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뭐 관계 당국과도 마찬가지고, 저희 뭐 금융투자협회라든가 뭐 예탁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준비하면서 상장이 이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문제 없이 거래가 이제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 4월 달 혹은 뭐 그 이후라도 연내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된다면, 이제 가장 저희가 신경 쓰는 부분은 사실 거래량, 시장 유동성, 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출발을 하지만, 만약에 거래량이라든가 유동성, 활성화 여부를 좀 다시 한번 판단해 봐서 제도 개선 필요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진행하고, 네, 그렇게 향후로도 계속 모니터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블러드 최원영입니다. IPO 시장 병목회사와 이제 STO 기반 VC 엑시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IPO 시장 병목 해소에 대해서는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펀드레이징이나 또 기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거래소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제가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잘 활성화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그 숫자가 이제 나와 있는데, 뭐 IPO 시장 병목 원인은 이제 뭐 개인 투자 비중이 코스닥 비중의 84% 정도 차지하고 있고, 기관 투자 비중이 2.9%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 활성화를 위해서 367조라는 거는 올 1월 달에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에서 통과된 STO 관련한 시장 전망은
이제 2030년까지 367조 원 정도로 커질 것 같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생각이 아니라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2024년에 예상한 규모고요. 367조면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이 620조 정도 되는데 실제로 코스닥 시가총액은 2023년에 400조를 넘었다가 23년에는 370조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이제 주가 또 올라오면서 600조까지 지금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한 30년 동안 커오는 거를 지금 STO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6, 7년 만에 절반 가까이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2년이라는 거는 엑시트 기간의 단축 효과가 STO를 활용하면은 상당히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을 적에 이제 투자가 21년 이후로 계속 줄고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25년에 이재명 정부 들어온 이후에 역대 벤처 투자 규모는 역대 2위였습니다. 21년에 15.9조의 벤처 펀드 결성을 빼놓고 순수 벤처 투자 금액이 15.9조로 역대 1위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얼마 전에 이제 중소벤처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13조 6조 원으로 13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26년 1Q IPO는 전년비 대비해서 60% 감소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벤처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늘고 있지만은 해수를 위한 IPO 시장 자체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보호예수 해제의 악순환은 뭐,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VC가 상장 후에 6개월에서 1년 경과해서 보호예수가 해제됐을 적에 물량을 내놓는데 이를 받아줄 기관이 별로 없다는 거죠. 개인들이 84%고 기관 비중이 2.9%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대규모 물량 출회에 따른 가격 하락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그로 인한 매수 매도의 어떤 공백도 생기는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VC의 대량 매도 자체가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VC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해수 효과, 해수 수익률을 얻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IPO 시장의 병목 현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투자 이후에 상장까지 걸리는 시간이 너무 장기라는 거죠.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또 상장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 보호회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VC 입장에서는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뭐 빠르면 5년, 늦어도 6, 7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요. 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자문료라든지 감사 비용만 해도 상장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엄격한 상장 요건입니다. 물론 이제 투자자 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재무 건전성이나 성장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도조차 못하기 때문에 최초에 들어가는 VC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개인 중심 수급으로 인한 높은 변동성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개인 투자 비중이 84%에 이르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장기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M&A나 세컨더리 같은 대안이 미발달해 있습니다. 사실상 IPO가 아니면은 해소할 수 있는 채널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앞에 말씀대로 보호예수 해제 후에 물량 처리가 난제입니다. 방금 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다섯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제 VC 엑시트 경로가 사실상 IPO 하나로만 좁혀졌고 그 IPO마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벤처 펀드 활성화를 위한 펀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기관 투자자 비중이 2.9%인데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벤처 펀드가 약 300억 수준인데 300억 가지고 지금 시총 620조가 넘는 코스닥 시장을 지탱하기에는 굉장히 뭐 어려운 부분이고요. 연기금이나 공제 등에서의 대규모 기관 자금이 들어와서 최소 30조 정도는 돼야지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시장 혁신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STO라는 새로운 엑시트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엑시트를 활용하면 해지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IPO 요건을 미충족한 기업도 엑시트 경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두 번째 트랙은 STO입니다. 이제 STO가 이제 뭐냐, IPO와 무엇이 다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STO는 뭐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제 증권형 토큰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토큰 그러면은 비트코인 같은 코인과 그럼 뭐가 다르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토큰과 코인의 차이는 명확히 있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토큰이나 코인이라는 거는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레이어고요. 토큰은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예전에 뭐 여기 계신 분들 보시면 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버스 탈 때 토큰이라는 거 썼지 않습니까? 그 버스 토큰은 버스를 탈 때만 이용을 하지 다른 데는 이용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토큰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한 블록체인 기반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코인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처럼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STO라는 거는 시큐리티 토큰이라는 거는 특정한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증권형 토큰을 의미하는 겁니다. STO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이제 STO는 일반 가상자산이나 이런 코인이 아니라 법적 증권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합법적인 디지털 증권입니다. 주식, 채권과 같은 법적 효력이 동일하고요. 배당권, 의결권 등 주주 권리가 모두 보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즉시 유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IPO처럼 어떤 상장을 위한 기간이 필요가 없이 발행 후에 ATS나 대체거래소를 통해서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진화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이라서 어떤 이제 시장의 영향도 안 받고 국정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조각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분 전체를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이 일정 부분씩 단계적으로 유동할 수 있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략적으로 엑시트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STO를 통한 엑스큐는 4단계 프로세스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산 토큰화입니다. 기업 지분을 블록체인 토큰으로 변환을 해서 토큰화하는 건데 현재 이제 많이 쓰이는 거는 이더리움 기반의 ERC20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규제 승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TO라는 거는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 증권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되고 KYC나 AML 자동화, 그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감사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증권사나 금융위에 승인을 받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2차 유통입니다. 승인이 나면은 STO, ATS 또는 STO 전용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가 시작됩니다. 국내뿐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거래소와도 영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투자자 회수입니다. VC는 분할 매도를 통해서 원하는 시점에서 원하는 만큼 유동화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통 IPO의 보호 회수 해제 후 일괄 매도가 아니라 전략적 분산 투자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IPO하고 STO를 VC 관점에서 직접 비교해 드린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회수 기간에 보시면은 IPO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통 뭐 짧은 것도 있지만은 보통 최소한 3년 정도 보시는 것 같고 또 보호 회수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래서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이제 기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STO는 이보다 훨씬 좀 시간 단축이 좀 가능할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장 요건 같은 경우는 IPO는 엄격한 재무성 재무나 성장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은 STO는 상장 요건 미충족 기업도 충분히 토큰화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토큰화 가능하다라고 해서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토큰화를 할 적에는 항상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원에서의 공시실에서의 심사를 받고 증권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해야지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도 방식 같은 경우에는 IPO는 이제 보호예수로 하는 게 있지만은 STO로 발행됐을 적에는 보호예수란 기간이 없이 바로 시장 매각이 가능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참여 같은 경우에 이제 IPO는 기관이 2.9%밖에 없이 취약하지만은 STO는 ATS를 통해서 기관이나 해외 투자자 유입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엑시트 통작권 역시 IPO는 시장에 종속되지만은 VC가 타이밍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수익 기대치는 뭐 저희가 이제
IPO 대비 약 1.5배 프리미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관이나 해외 투자자 유입을 통해서 수요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 자체가 지금보다 더 많이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제 STO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달에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성 판단 원칙과 발행, 유통, 규율 체계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을 지나서 2026년 1월 달에 드디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행과 유통의 명확한 분리 원칙이 법제화되었습니다. 현재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고 있고요. 얼마 전 금융위원장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27년 2월 4일 날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에 맞춰서 지금 거래소 인허가와 유통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030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STO 시장은 약 36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법적 기원은 이미 마련되어 있고 KYC와 AML 의무 준수 체계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STO 트렌드인데요. 지금 글로벌 STO의 이제 빅머니들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블랙록이라고 다들 아시겠지만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에서는 이미 비들이라는 MMF 펀드, MMF 토큰 펀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모든 기초 자산은 기존의 MMF와 동일하지만은 지금처럼 수익증권 형태의 수익증권의 전자증권 형태가 아니라 토큰으로 발행을 한 토큰형 MMF 펀드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결제 자금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규모는 지금 18억 달러 이상을 초과하고 있고요. 토큰이다 보니까는 어떤 이제 그 기관 증권회사나 이런 은행이나 이런 전통 기관을 거치지 않고 블록체인망에 의해서 결제 기관과 바로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더 커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델리티 같은 회사들은 이제 토큰화 미국 국제 펀드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JP 모건은 블록체인 기반의 담보 결제 시스템을 실제로 운영 중이고, 그래서 지금 토큰화에 대해서 또 지난달 이제 3월 초에는 나스닥과 뉴욕 증시가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되는 종목 주식에 대한 토큰화제이션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지금 나스닥 시장은 지난 3월 27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에다가 러셀 지수 종목들의 일부를 토큰화제이션으로 해서 토큰 거래를 하겠다고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식 시장이 있고 토큰화제이션화된 주식 시장이 별도로 지금 개설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있고 저희 예측대로 된다고 하면은 SEC 통과가 된다고 하면 올 하반기에는 나스닥 시장에서 기존 주식 거래와 별도로 토큰화된 주식이 24시간은 아니고요. 23시간 40분 정도가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이 개설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이 약 632조인데요. 뭐 지금 뭐 조금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전망치긴 하지만은 STO 시장이 2030년까지는 367조 정도로 커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지는 원인은 법제화가 완료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래소가 생기고 기관 참여 확대 그다음에 글로벌 유통망 연계가 됨으로 인해서 시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보는 이제 STO 성공 시나리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이제 스타트업에 5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30%를 확보한 VC가 있다고 했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IPO 경로로 갔을 적에는 뭐 IPO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뭐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고 또 보호예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소 4, 5년 지나야지 회수가 될 텐데 그러면은 2026년에 투자해서 보통 2030년대가 돼야지 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STO를 경로로 간다면은 올해 투자를 했을 적에 빠르면 27년, 늦어도 28년에는 토큰화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9년부터 일정 부분 내에 회수가 되고 2030년까지 빠르면 회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2년 이상 단축이 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도로 시장 충격도 없고 글로벌 수요까지 창출되면은 IPO 대비 약 1.5배의 수익률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요. 이제 VC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세 가지 전략인데요. 첫째는 이제 인프라 선점입니다.
VC 자체도 발행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지금 발행 요건에 대해서는 2023년에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뭐 금융기관이 아니라 자본 30억 주 이상의 일반 법인도 발행사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발행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VC에서는 발행 플랫폼이라든지 포트폴리오 토큰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 토큰화라는 거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회사들 중에서 토큰화가 가능할 수 있는 회사들을 선별을 해서 우선순위를 리스팅하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큰 준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확보입니다. 내년 2월 이후에 유통시장이 개설됐을 적에 즉 STO 이제 자매거래소라는 2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IPO 시장이 아니라 STO를 통해서 일정 부분 유동화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ATS라든지 또는 기관 투자자 유입이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자본 조성입니다. 이제 뭐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STO 전용 펀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발행 연계 펀드라든지 유통 참여 펀드라든지 마더 펀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이제 대형, 중형, 그다음에 중소형 이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형 VC라면은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상당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제 초기 투자는 뭐 좀 클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발행 수수라든지 기타 유통 수수라든지 수수료 부분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요. 생태계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형 VC라면은 직접적인 이제 발행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블록체인 기술사라든지 증권사, 법무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제일 빠를 수 있습니다. 실행도 빠르고 또 규제 리스크를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필수 구성 요소는 동일합니다. 법적 심사, 증권 등록, 스마트 컨트랙터 감사, 또 그다음에 KYC, AML의 자동화, 배당 의결권 자동화 이행 체계 이러한 부분들이 다 똑같이 돼야지 되는 거지 뭐 STO라고 해서 그냥 뭐 아무거나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발행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팔 데가 없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VC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시는 부분들이 지분은 가지고 있는데 유통시장이 없기 때문에 상장만 바라보고 있는 기점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동성 확보 전략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내 유동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외 ATS 및 STO 전용 거래소와 MOU 체결해서 어떤 이제 상장 패스트트랙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STO 전용 거래소는 뭐 다들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난 2월 달에 조각 투자 장외 거래소 예비 인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KRX 컨소시엄과 NXT 컨소시엄 두 군데가 받았고요. 현재 받은 조각 투자 장외 거래소 예비 인가는 ST와는 엄격히 말하면 관련은 없습니다. 지금 뭐 뉴카라든지 또는 이제 부동산 조각 투자 회사들이 자체 플랫폼에서 유통하던 부분들을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게 하는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예비 인가를 내준 거고요. 근데 저희가 볼 적에는 내년 2월 달에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에 관한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발효가 됐을 때는 지금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두 군데가 STO 장외거래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STO도 역시 장내 시장과 장외 시장으로 구분이 될 거고요. 장내 시장은 2024년 11월 달에 KRX에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아서 디지털 자산 시장을 이미 개설해 놨습니다. 물론 1년이 넘었지만은 그동안 법제화 미비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상장된 상품은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규모가 크거나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이 되는 것들은 KRX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거래가 될 거고 그보다 작은 규모들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두 군데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서 STO의 형태로 유통시장이 형성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KRX에서 주도하고 있는 KRX 조각투자 장외거래 시장은 증권사하고 각종 주관기관 합해서 44개사가 참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NXT 거래 시장은 22개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증권사와 증권 주관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 정도 펀드를 만들면은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는 발행 연계 펀드로서 포트폴리오 기업이 STO를 진행할 때 1차 배정을 우선 받아서 발행가 대비 프리미엄을 추가할 수 있는 펀드입니다. 보통 상장 후에 20에서 30%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통시장 참여 펀드라고 해서 ATS에서 토큰을 매수해서 마켓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 유동성을 공급하고 스프레드로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기관 협력 마더 펀드로서 이제 국민연금이나 공제 등 연기금과 협력해서 뭐 수조원 규모의 대형 펀드를 조성하는 건데, 이 세 가지 펀드가 맞불리면은 발행과 유통 자본의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대 수익은 IPO 대비 약간의 일정 부분의 프리미엄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행 로드맵인데요. 뭐 즉시 할 수 있는 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 봤습니다. 즉시 할 수 있는 거는 뭐 각 VC 입장에서 실제적으로 좀 검토를 좀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STO라는 제도가 도입됐을 적에 우리 VC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뭐 TF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STO를 만약에 발행을 한다고 했을 적에 어떤 회사가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누구와 할 건가, 내가 직접 할 건지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법률적으로 파트너들을 좀 누구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탐색을 좀 할 수 있는 시 거는 즉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제도화가 되고 나서 이제 내년 2월 이후에는 뭐 한 건 정도의 파일럿 STO를 한 건 정도 실행하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거래소라든지 여러 군데와 이제 MOU를 맺으시면서 STO 특화 LP 대상의 어떤 펀드레이징을 시작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뭐 수천억 수조원의 마더펀드를 본격 운영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국민성장펀드라든지 연기금 협력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거래소와의 크로스 리스팅도 추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VC별 규모에 따라서 이제 실행 가이드를 보시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형 VC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체 플랫폼 구축하고 그다음에 마더 펀드 조성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해외 거래소와 연계를 통해서 글로벌 STO 네트워크 리딩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형 V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트너십 모델로 시작해서 발행 연계 펀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컨소시엄 참여 및 공동 플랫폼 활용이 효과적일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VC 같은 경우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거나 유통시장 펀드의 투자자로서 먼저 경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부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될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STO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다가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거 이제 세 가지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한국 VC 생태계는 구조적인 병목에 빠져 있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디어가 STO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법 시행 전에 바로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릴 것은, STO가 IPO의 대체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IPO라는 IPO와 함께 이제 새로운 엑시트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하실 적에 보시면은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초기 엔젤 투자부터 시작해서 엑셀레이터 투자, 그다음에 시리즈 A, B, C 쭉 올라가면서 투자를 하실 텐데, STO를 통하시면은 상장 전에 시리즈 A 단계에서도 일정 부분 회수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VC 분들이 투자하는 방법도 약간 제가 볼 적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VC 투자는 100%다 지분 투자가 대부분이었는데, STO가 됐을 적에는 어떤 이제 벤처라든지 중소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지십니다. STO라는 게 아까 말씀 새로운 증권의 형태이긴 하지만은 기존에 있는 지금 주식이라든지 채권, 그다음에 화상결합증권, 주식예탁증권과 다른 새로운 증권 형태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왔던 4개의 증권 플러스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시탁 수익증권이라는 2가지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나오면서 6개의 정형화 증권이 생긴 거고요. 그 6개의 증권 중에서 투자계약증권이나 비금전시탁 수익증권은 STO를 통해서 유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그리고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공동 발행사와 공동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나오는 손익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유망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단순한 지분 투자가 아니라
지분을 인수하지 않고도 그 기업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보유하고 있는 IPO 부분에 대해서도 유동화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꼭 회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아니라 그 회사의 지분 가치가 아닌 유망한 프로젝트에 대한 벤처 VC의 투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관점을 조금 이제 넓히는 부분도 이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PO와 STO 이제 하이브리드 버전인데요. 이제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이제 기업의 시드부터 시리즈 B까지 초기 성장 단계에서는 STO로 조기 유동화가 가능해서 부분 회수를 할 수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VC는 지분 일부를 단계적으로 현금화하면서 리스크를 줄이고, 그다음에 기업이 충분히 성장했을 때는 시리즈 이후부터 IPO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 상장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규모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가 함께 작동을 했을 적에는 투자, 성장, STO 회수, 재투자, IPO 상장의 완전한 선순환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이러한 부분이 잘 됐을 적에는 뭐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2030년에 코스닥 3,000조, 그다음에 STO 367조의 벤처 생태계의 르네상스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STO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초 부분에 대한 뭐 제도화라든지 법제화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 없이 바로 이제 VC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이 STO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2026년 1월 19일 날 국회를 통과한 법이고요. 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금융위 산하에 토큰증권 협의회라는 게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발행, 그다음에 유통, 그다음에 인프라, 그다음에 제도 정비 4개 분과에서 활동을 하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고요. 금융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2월 4일 날을 시행일로 잡고 있고, 그 전까지는 모든 규칙, 법적인 제도 정비를 완료해서 2월 4일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계약증권이라든지 비금전실탁 수익증권 형태로는 증권 발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유통 경로가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발행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27년 2월 4일부터 유통망이 정비가 되는 순간부터는 발행되는 부분이 모두 토큰화돼서 유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VC들 입장께서는 상당히 새로운 유통시장을 가지고 회수로 투자도 그렇지만은 회수 역시 자유롭게 약간 더 유연한 회수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제 IPO에 꼭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의 투자 형태라든지 또 유통 형태에 대해서 지금부터 조금 고민들을 하시면서 방향을 잡으시면은 내년 이후에는 지금처럼 회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민은 크시겠지만은 지금처럼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회수보다는 여러 가지 경로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이제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사항이나 그런 거 의문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저기 앞에 저 이메일 주소하고 뭐 저희 홈페이지 올려놨으니까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